그녀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상속녀였죠.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은 면접장에서 만난 청소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처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나탈리아 슈나이더라고 하고요. 29살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벤츠 본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참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물론 제가 가진 환경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의 가치까지 그걸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저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문에서는 이미 제가 독일 본사의 아시아 사업 총괄 자리를 맡게 될 거라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태생적인 운만으로 그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일부러 가문과 관련된 도움은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장학금도 성적으로만 받았고 인턴십도 제 이름으로만 지원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스스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따라다니는 건 슈나이더 가문의 딸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먼저 그 배경을 생각하고 제 실력이나 노력보다는 그런 것들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 벤츠코리아에서 신입 공채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그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가문의 이름도 인맥도 그 어떤 배경도 없이 오직 제 실력만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무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까지 모든 걸 혼자 했어요. 독일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2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실제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문법도 복잡하고 높임말 같은 건 더욱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면접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벤츠코리아의 사업 현황도 분석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대학교 성적이나 인턴십 경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가문과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배제했어요. 물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잊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정말로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처럼 말이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신분을 감추는 것이었어요.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도 모두 제가 진짜로 경험한 것들로만 구성해야 했거든요. 가문의 영향력이나 특별한 추천서 같은 건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한 끝에 드디어 면접날이 다가왔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정말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해보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면접 준비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어 표현들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연습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처음 맡은 한국의 공기 냄새, 그리고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 소리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면접 장소를 미리 확인해 보러 갔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벤츠코리아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참 묘했어요. 저희 가문과 깊은 인연이 있는 회사이지만 이렇게 일반 지원자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호텔 조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다른 지원자들을 봤는데 모두 저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한국어도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 같았고 면접 준비도 더 철저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긴장이 절정에 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관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몇 번 다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면접관들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준비한 답변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고 제 열정과 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진행될수록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면접관분들의 표정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제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어요. 혹시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제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약간의 안도감도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참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 실력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노력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어쩌면 저는 정말로 가문의 배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벤츠코리아 본사 근처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긴 뒤 천천히 걸어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 면접을 준비하며 느꼈던 긴장감,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의 실망감까지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지막으로 벤츠코리아 본사 근처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늦게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 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도 저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 정도였는데 점점 새져서 나중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처럼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모두들 급하게 건물 처마 밑이나 지하철 입구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키가 꽤 큰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우산 없으시네요 하고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직 더울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거든요. 저는 그분과 함께 우산 아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는데 그 침묵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비가 조금 잦아들자 그분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주셨어요.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독일에서 자랄 때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된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분은 정윤호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혹시 면접 보러 오셨던 분이시죠?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면접장에서 뵌 것 같아서요. 그때도 혼자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혼자 나오셨네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분이 벤츠코리아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쉽게도 불합격이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군요.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안타까워 하시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걸까 하고 말이죠.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대부분 제 배경 때문이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순수하게 제 상황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래도 도전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어로 면접까지 보셨으니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 만난 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좋은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가 완전히 그치자 그분이 이제 괜찮을 것 같네요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산을 접으셨어요. 저는 정말 아쉬웠지만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왠지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제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어느 정도는 거리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분과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용히 손을 흔들고 가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그분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그 따뜻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진심 어린 친절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분 생각을 했어요. 정윤호라고 하셨던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벤츠코리아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만남에 대해 생각했어요. 불합격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우울했던 하루였는데 마지막에 이런 좋은 만남이 있어서 기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독일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윤호라는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그분과 우산 아래서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떠올랐고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 신분을 모르는 채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 거리를 다시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공부였는데도 말이에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긴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벤츠코리아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가장 자주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행이 좋았다고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셨어요.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혹시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벤츠코리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윤호라는 직원분이 계시는지 문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런 이름의 직원이 있다는 확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을 받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면접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은 사실이고 반은 핑계였죠. 사실 이번 여행을 결정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혹시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잊어버리셨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적어도 한 번 더 인사는 드려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벤츠코리아 본사 근처로 가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첫째 날에는 보이지 않았고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거의 포기하려던 차에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정윤호 씨였습니다. 제 심장이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셨던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어떻게 또 오게 되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움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려서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런 걸로 굳이 감사할 것까지는 없었는데요 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도 퇴근 시간이거든요 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깊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분 눈빛이 정말 따뜻해지는 걸 봤어요.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시간 날 때마다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궁궐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한강에서 치킨도 먹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유로운 연애였거든요. 독일에서는 항상 제 신분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는데 윤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28살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윤호 씨도 저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존댓말로만 대화했는데 나중에는 편안하게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저는 그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마치 평범한 독일 여성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탈리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그분이 벤츠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복잡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회사의 소유주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달라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 그분의 반응이 어떨지,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을지, 아니면 화를 내시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아마 제가 어제 심각하게 말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분은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독일로 돌아가셔야 하는 건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윤호 씨에게 숨겨온 것이 있거든요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분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숨겨온 것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한 독일 여성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독일 벤츠 본사의 회장이고 저는 그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이 정말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윤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지난번 면접도 사실은 제 진짜 실력으로만 도전해보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본 거였어요. 가문의 도움 없이 제 힘만으로 뭔가를 이뤄보고 싶었거든요 하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윤호 씨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조급해졌죠. 저는 처음부터 윤호 씨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으로 제 신분을 모르는 채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너무 소중해서 계속 숨기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윤호 씨가 입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탈리아 씨가 사실은 우리 회사 오너 가문 출신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배경과 상관없이 윤호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윤호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 오너의 딸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신분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화가 난 건 아니에요 하고 윤호 씨가 손을 저으셨어요. 그냥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윤호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서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윤호 씨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나탈리아 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신분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나탈리아이고 윤호 씨는 그냥 윤호 씨예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윤호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저는 그분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윤호 씨께 제 진심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윤호 씨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윤호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한 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윤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고 윤호 씨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탈리아 씨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지만 나탈리아 씨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저도 나탈리아 씨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윤호 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때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어요. 윤호 씨, 제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말씀드린 후 호텔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새하얀 벤츠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최신형 S클래스였습니다. 윤호 씨는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윤호 씨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제 마음을 담아서요 하고 차 열쇠를 건네드렸습니다. 윤호 씨는 황급히 손을 저으시면서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윤호 씨가 항상 고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좋은 차를 직접 몰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때 윤호 씨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나탈리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윤호 씨는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 차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윤호 씨는 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윤호 씨가 공항까지 새 차로 바래다 주셨어요. 독일에 가서도 저를 잊지 마세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곧 다시 올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한국에 돌아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분과 함께 나눈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